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에게 참 귀한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듣는 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오시느라고 새벽같이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먼 곳에서 여기로 오셨는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참 기념이 되고 오래오래 남을 만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좀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남해라는 섬입니다. 남해라는 섬인데 그 남해라는 섬이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가까운 섬이에요. 그 옆에 삼천포가 있고 하는데 거기는 남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섬 자체가 여수에서 방송하는 여수 MBC 방송을 듣고 생활하는 사람 절반이 그거고 삼천포에서 또 방송하는 옛날에는 텔레비가 없어요. 라디오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종류의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저는 여수 문화방송 라디오를 듣는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게 여수가 남해하고 섬인데 30리 길이에요. 배를 타면 한 40분이면 여객선이 다녔습니다. 그 40분 것 동안인데 그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여수에 항구가 종포라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그 부두 지역에 몰려 살았어요. 저희 식구들도 이제 여수에서 학교를 다니고 고향은 이제 남해입니다만 전라남도 여수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강주로 가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강주가 제가 성장기를 보냈던 데고 남해라는 섬은 이제 저희 본가가 있고 또 우리 일가가 거기 있고 우리 처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씨도 전라도 말씨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향에 가면 학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이게 전라도 말씨를 쓰니까 너는 뭐 말은 누가 고향이라면서 남의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금 그런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그 문인들하고 제가 성장기에 같이 보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주를 비롯해서 화순, 보성 이런 쪽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하고 같은 세대에 있었던 그 시인들, 정말 핵을 그었던 시인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서 그런지 저보다 먼저들 다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시인이 몇 분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아주 어려운 시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배가 계신 분들은 그 당시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산에 보면 나무도 없었고 한토막밖에 없어서 지금은 뭐 너무 울창해서 산불이 나고 불이 날 그런 막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만 그 당시는 산불도 안 났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전부 땔감으로 나무를 갖다 썼었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당시는. 그런 속에서 시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데도 그 당시 시인을 지망하는 그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돈도 안 되는데도 그걸 하겠다고 젊어서 어린 학생들이 책을 읽고 시를 쓰려고 밥을 굶어가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정신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정말로 각별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상업고등학교 다녔어요. 상업고등학교를 간 건 뭐 제가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또 그 당시는 학교 교사들도 월급이 제때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뭐 월급이 탁탁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공무원들도 월급이 한 달, 두 달 밀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달도 안 밀리고 탁탁 나오는 데는 은행원밖에 없더라. 아버님이 그 은행에서 제가 여러 번 드린 그 쑥떡이라는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그 세탁소를 하셨어요. 뭐 일본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해방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세탁소를 하시다가 밥 먹기 위해서 직장으로 속에 들어간 게 그 식산은행이라고 옛날에 그런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행에 그 소사로 들어가셨어요. 소사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청소도 하고 학교 은행 책상도 닦고 뭐 또 수의복 입고 수의실에서 손님도 안내하고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니까 월급은 그때부터 잘 나오고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먹고 살기에는 뭐 이게 먹는 건 해결되는 그런 직업을 아버지가 가셨는데 제가 그 7남매 맞입니다. 아버님이 애를 많이 낳으셨어요. 그 책임 다 학교를 보낼 만큼 그런 능력이 안 되시면서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제가 장남이어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뭐 그 식구들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월급이 잘 나오는 은행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지 밥을 안 굶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일반 저도 무슨 시를 쓰겠다 뭐 소설 쓰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은 저는 뭐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영화 무슨 뭐 얼굴은 내가 원래부터 못생겼다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영화 감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아주 엄명을 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시인인데 조태일 시인이라고 아시죠? 예, 조태일 시인이 제가 학교 다니는 바로 옆에 고등학교 강주고등학교라는 인문학교에 다녔어요. 걔는. 근데 조태일 시인이 제가 2학년 때인데 그 학교에서 저를 찾는다 그래요. 누가 날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마이크로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무실에 갔더니 강주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서 있어요. 날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본명이 그 당시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백시덕이라는 이름은 따로 누가 선생님 주셔서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냥 백수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날 찾아왔냐고 했더니 우리 학교에서 내는 교지에 제가 뭐 이제 글을 하나 써서 낸 거 있는데 100일장에 나오라 해서 나갔다가 써서 낸 게 어떻게 차상이 돼가지고 교지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읽어보고 왔대요. 근데 강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문학 서클 하나 조직하려고 그러는데 그 강주 상고에서도 한 명 있어야 돼서 너를 지적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제 글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고맙긴 하고 또 학교에서도 좀 말하자면 그런 서클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청도라는 그 서클이 만들었는데 그 서클에 이제 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문학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조태일 시인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연출이 돼서 오늘 제가 이런 여러분에게 드린 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학을 하게 된 그 첫 동기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청도라는 그 문학 서클을 해가지고 조태일이라는 친구가 회장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은 상당히 만나서 보니까 이 친구는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아주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고 문학서 전적을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저는 기초도 아닌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강주 시내에는 막 여학생들도 많고 한 30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회장을 뽑는데 그 조태일이라는 사람은 좀 키도 좀 그 당시 얼굴도 시커멓고 애가 말하자면 그 성격이 아주 사교적이 아니고 툭툭 던져요 말이요. 그리고 아주 좀 남성다워가지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문학이라는 문자를 잘 모르는 어떤 다른 학교 학생이 잘생겼고 아나운서처럼 목소리도 좋고 여학생들한테 매너도 좋고 하니까 걔가 회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태일이가 그냥 자기가 문대로 놓고 자기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나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걔가 나가니까 그 당시에 벌써 고등학교 학생이면서 이미 그 당시 학원이라는 잡지 아시죠? 네. 학원을 통해서 많이 작품 발표를 하거나 또 여러 공모에 당선을 해가지고 학생 시인들이 문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한 6, 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다 따라 나가버려요. 조태일이 가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투쟁이들만 남아가지고 그 청도라는 그런 문학 서클이었는데 저는 따라 나갈 입장도 아니고 남아있을 입장도 아닌데 하여튼 저를 소개하던 조태일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남아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근데 그 조태일을 우리 청도 동인으로 다시 끌어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태일을 안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가서 좀 조태일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주는 지가 나를 강주 상고를 찾아오듯이 저도 강주 고등학교를 찾아서 조태일을 찾아갔습니다. 조태일이가 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는 갈 생각이 없는데 그래 네가 날 찾아왔으니까 거기 강주 고등학교 앞에가 찐빵하고 만두 파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내놓고 팔더라고요. 네가 여기 왔으니 저거 하나 좀 사줘야 돼. 배고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태일을 그 당시는 제가 상업고등 다니면서 주판이나 분기나 뭐 이런 거 수업을 하면 특강들이 있어가지고 수업비를 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아버님이 그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돈이라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은행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돈 나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조태일한테 이제 빵을 같이 먹었는데 조태일이가 야 너 괜찮으면 나랑 우리 집 한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날 토요일이고 그래서 그래 이제 조태일이 따라서 갔는데 이 사람이 시내를 이렇게 돌아서 저쪽 광천동이라고 좀 멀리 있어요. 그 강주고등학교 상당히 먼 곳인데 그 버스를 타고 돌아야 돼요. 시내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이 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 작은 개울이 있고 이런 벌판인데 거기를 해서 가더라고요. 따라가는데 내과도 건너야 되고 발을 가다가 신발을 벗어서 또 들고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양발 다시 신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런
때를 이 친구가 매일 등하교를 혼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 길을 거의 한 40분 빨리 걸어도 1시간 가까운 거리를 늘 2시간씩 걸어 다녔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이고 냇가고 버드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저를 보고 야 우리 여기 구경 좀 해라 그러면서 버드나무를 이렇게 막 거치니까 그 새 동지가 있더라고요. 새끼들이 많이. 그러면 걔들 새를 막 손에다가 걷어가지고 만져주고, 그 걔들이 그 길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 또 넣어놓고 그런 걸 한 서너 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자연에 푹 빠져서 있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고 저한테 구경한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그 풀밭에 누워서 한숨씩 좀 자였던 이 친구가. 그래서 나는 야, 그 뱀도 있고 뭐 지네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근데 걔는 그런 게 무섭냐? 내가 무서운 거는 그게 아니고 이 지금 뭐 그 군사 정권 그 당시에 5.16 났을 바로 그 지금 우리가 맨날 그거 했잖아요. 그 국민교육 현장 이거 애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섭지 무슨 뱀 이런 게 무섭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 그 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만큼 저는 전능아였고 기침을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집에를 곽천동 집에 갔는데 오두막 집이에요. 근데 깨끗해요 집안이. 아주 청소를 잘 해놓은 집인데 비인 집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 그러니까 날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방에 가서 부엌 있는 방에 가가지고 자루를 보니까 그 보리쌀하고 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 자루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가니까 사거리에 쌀집이 있어요. 그 가서 주인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다 쌀하고 보리하고 사서 넣기로 넣어놓고 가기로 했는데 어디 깜빡 잊고 가시는 그런 것 같으니까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상이 얼마나 많이 밀렸는데 그 어느 정도 갖고 가져가야지. 그건 얼마 주기로 하고 했는데 그 안 가져와서 좀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조태기가 막 난처하면서 날 보면서 아니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보리쌀을 좀 대주더라고요. 한 반만쯤 줬나 봐요. 그러더니 야 쌀도 한 배 가져가라. 다 예상이겠죠. 근데 조태기가 아이고 그런 거 보면 이쁜 켜요. 그건 쌀은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이미 돌로 된 도구통 있잖아요. 거기다 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러서 이렇게 갈아요. 그걸 남자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주 능수박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보리쌀은 안 갈아봤어요. 저도 뭐 빨래도 해보고 다 어렸을 그 당시는 다 할 건 하지만, 근데 그 친구를 해가지고 그 보리쌀을 갈아가지고 씻혀서 부엌에 넣어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보리밥을 하는데 아주 물을 적량하게 잘 넣어가지고, 그 당시는 보리밥 잘 못하면요 보리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게.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뜸을 들이고 또 뭐 수저로 가지고 주걱으로 퍼서 가지고 뭐 이렇게 저어가지고 퍼서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아주 밥이 말하자면 따로도 놀지 않고 밥이 보리밥이 맛있게 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 있는 상추하고 깻잎하고 몇 개 따고 새우젓이 있더라고요. 새우젓을 갖다가 해가지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그 두 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대요. 그리고 그날 자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나는 이런 앞으로 시를 써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를 써서 세상을 바꾸는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뭐 돈을 벌어 세상을 바꾼다는 건 나는 이해를 하겠지만 시를 써서 세상을 바꾼다는 건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나한테 자기 작품을 왜 쓰는지 그리고 야 너는 이 정도는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소설 시집을 하나 저를 빌려주더라고요. 이게 책장에 자기 공부하는 책하고 이게 문학책이 꽂혀 있는데 보니까 문학책이라는 책들이 다 그 용돈을 받아서 서점에서 사가지고 언제 샀다 이게 써져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받아 샀다 이게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그냥 줄을 다 쳐놓고 본 이게 흔적이 역력하고 그 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빌려달라니까 야 나는 책 만약 빌려가가지고 흠을 낸다든지 또 안 준다든지 그러면 기업도 가서 그 사람들한테 2배, 3배 받아내는 사람이니까 그걸 자신 있으면 빌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빌려가서 그 조태인이 갖고 있는 그 책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쉬운 거부터 뭐 거기에는 뭐 이렇게 철학에 관한 해결책도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조태일이 때문에 제가 책을 읽었고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관심을 갖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강주에서 그때 대모들을 많이 했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교류하면서 한일회담하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한일회담 회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인데 조태일이라는 친구는 학교 수업 안 받고 시 현장에 가요. 그러면 지 혼자 가면 될 건데 나를 또 연락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저는 그냥 개 끌려가듯이 하지 못해서 시장에 가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왜 시를 해야 되는지 왜 한일회담 그건 안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 깊은 뜻은 잘 몰랐어요. 아무튼 그 친구랑 그런 좋다기보다도 그런 세월을 보내고 이제 저는 그 친구는 경희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4년 장학생으로. 자기 선배 하나가 이성부라는 시인 아시죠? 예. 이성부 씨는 우리보다 조태일은 우리 동기지만 이성부는 우리보다 3년 선배예요. 근데 나이는 조태일하고 동기예요. 나이는 같아요. 근데 조태일은 좀 쉬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배인데 이성부도 4년 장학생으로 경희대학을 다녔고 조태일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장학생 4년 장학생으로 조태일도 경희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이 강주 상고에 남아서 이제 은행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은행 시험을 보는데 이게 저는 주판을 본래 2급 이상 돼야 주판을 은행 시험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다 2급을 따요. 취직반에 들어가면 저희는 신학반인데 취직반이었는데 근데 저는 7급도 안 돼요. 원래 2급이면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근데 이러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딴 생각만 하고 근데 은행에 들어갈 시험을 볼 자격이 안 되니까 원서를 학교에서 안 써줘요.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은행 지금까지 과외로 한다고 받은 돈만 해도 얼마인데 아니 내가 자격 없이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내가 얼른 시험 보고 올게요. 이제 그 국민은행 시험이 이제 제일 많이들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 보겠다고 보러 가는 이제 그 서울서 그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전에서 보더라고요. 그 대전 간다고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막 그 잘 보라고 돈도 많이 주고 그 용돈도 주고 여감비도 더 주고 그리고 뭐 저 공부할 때 저거 한다고 그 당시는 밑강이라고 해서 귤이 없었을 때 그것 한 봉지 사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참 괜히 막 미안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시나리오는 시험 봤는데 엉망으로 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떨어졌습니다. 글을 계산을 다 하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국민은행 보지 마라. 아버지가 그때 조은행에 계셨어요. 조은행에 가서 시험을 봐라. 그래서 원서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학교 가서 그 원서를 써달라고 해요. 너 주지를 않으니까 저는 포기를 하고 그런데 그날 이제 서울에서 봐요. 조은행은. 그냥 서울에 가는 걸로 하고 아버지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에 와서 저는 이제 그 시험 볼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원서 접수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에 오니까 배나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대학극장에서. 그래서 그 영화도 2번, 3번 보고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다른 극장에 가서 다른 영화도 몇 개를 한 6, 7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끝나서 집에 올 때쯤 해가지고 거기서 이틀인가 잤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니까 와서 아버지한테 아이고 큰일 났어. 저는 시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거기는 고등학생 잘 안 뽑는 은행이에요. 저희는 국민은행은 고등학생들 뽑았는데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봤다 고생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 이제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다 면했다 하고 있는데 한 2주쯤 지나서 아침 나는 이제 그 졸업도 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늦잠이나 자고 뭐 그냥 그리고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아침 10시쯤 집으로 오셨어요. 아무개 불러서 나갔더니 야 수업번호 몇 번이냐? 수업번호 왜요? 야 내가 그 은행 지점장 여기 하던지 지점장님이 잘 모셨는데 그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부행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탁을 했더니 그 아들 하나는 봐주겠다고. 그래서 시험만 보라고 나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으면 내가 억지로 했을 텐데 그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죠 그런 내용을. 그래가지고 한 명을 시험 점수에 관계없이 나를 채용을 하겠다고 접수 번호만 수업 번호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사실 직고하고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냥 아무 사람도 안 하고 보기만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주머니에 떼어주더니 여기 옛날에 나이타 주머니가 있었어요. 나이타 놓고 다니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뭘 꺼내더라고. 보니까 100원짜리예요. 그 당시 100원이면 지금 5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 그걸 아마 자기 용돈으로 술 잡수시려고 훔쳐서 꺼낸다고. 그걸 꺼내가 저를 주면서 야 머리나 깎아. 머리가 그래가지고 되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시더라고요. 아버지 뒤에가 자전거 타고 가시는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고 가시는 모습이 어깨가 양쪽으로 처져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참에 뭐라고 할까 제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내가 뭐 하는 놈인지 정말 이게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안감이 다 교차하는데 정말 제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져서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준 500권짜리 가지고 그냥 시내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어떤 여학고생이 그 당시 세코날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 자살을 했어요. 그걸 먹고 사람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여학생이 그거 먹고 죽었다는 소문이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세코날 값을 아버지가 주셨구나. 나도 이거 세코날 사가지고 죽자. 그런 게 내가 차라리 그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그렇지 이래가지고 살 자격이 없다. 그 약국을 찾아갔는데 약국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그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다른 약국도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가는 게 그 강주에 있는 삼복서점이라는 서점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서점을 그냥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가지고 그 돈이 있으니까 책을 샀어요. 그럼 책을 사는 순간에는 이제 세코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산 책이 생텍쥐펜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닥터 치바고라는 그 모리스 파스테리아크가 쓴 책을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을 샀습니다. 사고도 돈이 남아서 짜장면 곱빼기 먹고, 그리고 아주 집에 와서 나도 이게 조태리처럼 다시 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도 안 되니까 나도 문학 공부를 해서 조태일처럼 장학생이 되든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와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요를 잡으세요. 요 밑에를 잡으세요. 아니, 제가 뭐 강의를 많이 안 해봐서 마이크 잡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나도 뭐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내가 이 체면이 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대학은 가야 되니까 대학에 가서 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다. 교사를 돼서 교사를 해야 내가 아버지는 이제 아버님도 저희가 있었어요. 저를 은행에 꽂아 넣어놔야 동생들을 내가 하니까 당신이 책임질 동생을 나보고 하라고 이제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다 꿈이 깨졌지만 아무튼 그 교사가 돼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월급을 받아서 내 동생들한테 좀 학교 다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형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 하나는 잘 다듬었어요. 그래서 미술과를 이제 제가 가야 될 때는 문해창작과 할 건데 미술과를 이제 선정을 해서 갔는데 미술과는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과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원래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문학보다는 미술 쪽에 좀 제가한테 뭐랄까 잘 맞고 더 좀 잘하는 편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그림을 제일 잘 그렸어요. 그래봐야 벌써 학교에서 봐야 실업학교니까 인문학교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방학이 여름방학이 됐는데 방학 때 미술과는 서울에 그 당시에 서울대학하고 홍익대학하고 서라벌예술대학하고 세 개의 미술과가 있었습니다. 그 미술학과에서 서로 많이 국전에 입선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원로 미술 화가들이 학교마다 3등분 되어 있었어요. 서울대학에도 좋은 미술 화가들이 있었고 홍익대학도 더 많이 있었고 서라벌예술대학도 많이 있었는데 그 서라벌에서도 입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교수들을 특강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돈으로 국전 준비 특강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거 드리면 그건 입선이 되는 거예요. 그림은 못 그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무튼 특강을 받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술실 7기실에 한 30-40명이 모여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못하니까
바로 2층이 도서실이에요. 그때 보니 신춘문예라는 게 그 광고가 났더라고요. 아, 나는 소설 준비해서 신춘문예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소설을 썼습니다. 혼자 썼는데 3편을 썼어요. 3편을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소설 형식으로 쓰긴 써봤지만 정식으로 단편 소설이라는 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기는 그때가 처음으로 3편을 써봤는데, 근데 그 책을 이제 응모를 해놓고 신문사마다 이제 3편을 내놓고, 그때 저는 이제 다 방학을 해서 겨울방학을 해서 다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저는 못 내려가는 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해서 집에서 대학을 왔었거든요. 아버지 입학금만 대주시면 내가 다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못했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극장에 옛날에는 극장에 지금은 그래 않지만은 간판을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극장 앞에다 크게 붙였어요. 뭐 입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가 생겼나 봐요. 그래 못 가고 있는데,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자취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밥은 얻어 먹었는데, 그때 되니까 방학이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 한 하루 반 이틀 가까이 굶었더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굶어봤어요. 아니, 죽기는 하지 먹는 건 없지. 그런데 엽서가 하나 왔는데 조태리한테 왔어요. 그 경희대학교에서 자기 방학이 돼서 못 가고 있는데 학교에 지금 뭐 맡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있다는 그 내용의 엽서더라고요. 그 당시엔 전화도 힘들었어요. 엽서가 유일하게 우리들의 그 소식통이었어요. 아, 그걸 받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살 생각, 너무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학을 찾아갔어요.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술 먹다가 맥주가 병 같은 거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태리한테 갔는데, 조태리 있는 학생회관 그쪽에 가니까 내가 가서 두들겼더니 나를 보더니 회의하다 말고 튀어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꼭 욕을 해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굶었구나.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찔찔 나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너 진정 오지 임마. 그러면서 그 회의장에다 대고 나 끝나요. 나 없이 하세요. 뭐 이러면서 날 보고 나와서 학교 앞에 가니까 설렁탕집이 있어요. 설렁집에다가 곱빼기로 뜨끈뜨끈하게 말아달라고 국수도 좀 많이 넣어주시라고. 그리고 한 그릇 시켜주는데 얼마나 울면서 내가 먹었는지 눈물반 막 이러면서 그걸 먹고, 정말로 야, 그렇게 맛있는 설렁탕은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야, 너 뭐 밥 뭐 또 못 먹는데 어디 가냐? 어디 가서 있냐고. 내가 이제 미술 짓고 했죠. 내가 거기 있을 때도 없고 방이 차서 잘 수도 없고 그런다. 야, 그럼 우리 집 가자. 지금 청량리에 옛날에는 그 청량리 광장에 옆에 2층 집 이렇게 목조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2층에서 자취를 하더라고, 조태리가. 조태리 아버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님이시죠. 승려신데 대처 승이셔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승인데, 하순에 그분 태생이 이제 하순 절이 이름이 무슨 절이더라? 운주사. 예? 운주사? 운주사가 아니고 아무튼 그 절이 참 큰 절입니다. 오래된 사찰인데, 그 사찰에서 아버지가 승려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태생을 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조태리 형은 그렇게 수남사. 네. 수남사. 순천도 근데 그 형은 목수를 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근데 조태리는 머리가 좋아서 그 서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서중학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잘해 가는 데인데 서중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그 너무너무 그 둘째 아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부도막을 사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보냈죠. 그 조태일이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사가지고 그 조태일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그 어렵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그 절에 계시고 노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친구인데 근데 좀 상황이 달라졌나 봐요. 저 대학 다닐 때는 장학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취집에가 그 임재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설을 써서 이제 소설가 데뷔는 했는데 크게 작품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둘이 자취를 하더라고요. 근데 임재훈이라는 사람은 그 대구 근처 사람인데 그 아주 잘 사는 집인가 봐요. 쌀가마가 임재훈 씨라고 교사를 하시는데 그 쌀가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큰 벼로 만든 볏집으로 만든 쌀가마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 쌀이 두 가마가 그 방에 있는 거 보니까 부자 같은 집이에요. 이 집이 얼마나 그 난로를 펴놓고 거기다 군고구마도 굽고 아주 부잣집이더라고. 둘이 자취를 하는 게 먹을 게 막 풍성풍성해요. 근데 거기서 그 당시만 해도 조태일하고 나하고 같이 지 사는 데 가서 가봤지만 쌀 한 톨 안 들어가는 그런 보리밥을 해서 먹었는데 이게는 보리 한 톨 안 들어가는 쌀밥만 해가지고 야 많이 먹어라 그러는데 정말 그 집에서 그 겨울을 다 보냈어요. 재훈이라는 사람도 많이 좋아가지고 조태일이가 재훈이한테 야 얘가 참 불쌍하게 됐는데 좀 우리 좀 얘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얘가 그 숟가락 하나 먹으면 되는데 뭐 아주 K승낙을 하더라고. 조태일보다 더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늘 저를 이렇게 복도다 주고 많이 먹으라 그러고 거기 청량리에 가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뭐 시장은 임재훈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선떡 같은 거 하면 가운데 탐하고 저를 주고 막 그래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겨울을 보내면서 경희대학을 이렇게 조태일이처럼 학생들처럼 같이 가서 그 동네에서 그때 그 조혜일이라는 소설가 있어요. 그분하고도 친구가 되고 많은 그 경희대학교 출신들 그 운인들하고 친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줬는데 그런 조태일인데 조태일이가 그 ROTC를 받았어요. 그래서 ROTC를 받아서 그 군에서 이제 소위 인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제가 그 소설 신춘문예 세 개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두 군데 가작을 했어요. 두 군데 가작을 해서 정말 처음 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그 대한일보에서 가작이 됐다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가작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야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걸렸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동아일보에서 그 지금 이제 김병익 선생이라고 그 당시 문화부 기자였습니다. 최일남 선생이라는 분이 문화부 부장을 하셨고 이제 그분은 문학과 지성을 잡지를 창간하셔서 분단에 아주 큰 업적을 쌓으신 분인데 그분이 기자 때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그 가장을 취소한다고. 그때 가장이면 상금이 한 3만 원 정도 됐어요. 3만 원이면 서울 시내 변두리는 전세값에 방 하나 전세값. 그거 큰 돈이에요. 근데 그게 날라갔어요. 아무튼 그런데 김동민 선생님이 심사위원인데 그 선생을 찾아가라. 그분이 오라 그랬다. 그분이 취소를 시켰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시당동에 계시는 동민 선생님 댁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 작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가작하는 거 좋지만은 네가 이 작품을 보니까 현대문학 추천받는 게 낫다. 그리고 추천받으면
작가가 바로 되니까 그게 그 당시는 저 추천을 2번 해야 되는데 신춘문예 당선하면 한 번 봐줘요. 그래서 신춘문예 시는 3편을 받아야 저 작가가 되고 소설은 2번 받으면 작가가 되는데 아무튼 그 신춘문예로 현대문학 추천이 신춘문예 당선보다도 더 할 때예요. 더 쳤을 때예요. 맞아. 대단해. 그래서 도미 선생님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야 이름이 백순환이가 뭐냐? 이거는 예정대 씨 이름이니까 바꿔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제 백시정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백시정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호텔을 만나서 상금도 받았으면 내가 걔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었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갚을 때가 됐어요. 제가 그 조태일을 찾으니까 조태일은 그 당시는 이제 그 아르투시 끝나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을 때인데 이제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근데 이 친구는 박사학위를 했어요. 박사학위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 교사 자격증도 있고 대학에 남은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 갖춘 거예요. 근데 교사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 창비 쪽에 가서 그쪽에 가서 인쇄소에서 직원을 하는 거예요. 창제 인쇄소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전화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전화 연락을 하면 바로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그 직장을 가져서 월급을 받는 직장이 됐고 또 제 아기도 낳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게 있을 때인데 그런데 마포를 가다가 보니까 조태가 저기서 오는데 머리도 턱턱턱 켜고 잠바 하나 입고 그 뭐 이렇게 그 인쇄할 때 연판 인사하는 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이게 비닐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건너오는 거예요. 가든호텔 앞에서. 그거 얼마나 반가워요, 조태이. 야, 태일아! 그러니까 주춤하더니 오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잘 나가야 될 테이드가 그나마 테이드는 그 계양신문 신춘문예 당선을 했거든요. 64년도에. 그러니까 대단한 그 일찍 그런 시를 써서 좋은 시를 써서 당선도 했고 학교에서도 뭐 너무나 잘 알아주고 뭐 좋은 지식자리가 많은데 그렇게 흐름해가지고 구두를 보니까 뭐 완전히 그 곰팡이 구두예요. 그냥 한 번도 안 닦은 그런 구두를 신고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밥을 굶는가 보다. 내가 옛날에 밥이라도 얼른 사야지 싶어서 내가 테이를 잡고 이렇게 야 우리 차 한잔 하자 내가 그랬더니 내가 털면서 야 이마 내가 너하고 차 먹을 시간이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주에 무슨 또 나는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해서 골목으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친구가 이제 시인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시인에서 데뷔를 시킨 사람이 김지아가 글이 나왔습니다. 그 시인이라는 잡지를 나왔고 그리고 양성우라는 작가가 나왔고 김준태라고 그런 시인들 다 전라도 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시인을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핵을 긋는 그런 시인들을 데뷔를 시킨 그 조태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창비라는 잡지도 같이 시인하고 만들는데 그 당시는 군사정권 때가 아주 어마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불행하게 하는 이념하고 벗어난 잡지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못 나오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 깔리면 이렇게 압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쇄소 자체를 방해를 해서 인쇄를 못하게 인쇄소 사장 불러가지고 그 압력을 놓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비가 제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낙청 선생님께서 창제 인쇄소를
암암리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 주인은 다른 사람 이름을 해놓고 그래서 창제인쇄소에 맞아 총무 일을 조태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공장 직공처럼 이렇게 재본서 가지고 가고 책 만들고 그러다가 그 창제인쇄소에 안기부하고 검찰이 온다 그러면 그 연판을 얼른 빼가지고 다른 인쇄소로 튀는 거예요. 다른 인쇄소 몰래 가서 튀어가지고 인쇄 돌려가지고 재본서 가져가서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책 낼 때마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작전 뭐그 비밀 작전처럼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 조태리가 그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 입에 제대로 집중 못하면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얘를 밥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조태리는 야 너하고 차 마실 시간 어디 있어? 그 말이 진짜로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굉장히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이 자식이 이렇게 뭔 때문에 얘가 나를 이렇게 차별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태리는 지금 화순에 가면 조태리 문학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서남사 그 절에 앞에가 옛날에 그 못이 있었어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 그 조태리가 와서 늘 그 못에서 뭐 이렇게 모욕하고 그 바위에서 알몸으로 초등학생들 때니까 몸도 말리고 했던 그런데 그 못을 물을 다 퍼내고 거기를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좀 푹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기념관이 아주 잘 지었어요. 설계를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실리적으로 그 조태리를 거기가 있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잘해놓고 그리고 그 조태리가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인성이 참 밝은 친구였고 어려운 사람을 있으면 그 지가 갖고 있는 것도 벗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했던 친구인데 그 지금 운영을 그 제자들이 그 조태리는 그 좋은 시도 많이 썼지만 강주 대학의 그 예술대학 학장도 하고 그 대학의 부총장도 하고 하다가 59세에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너무나 그 술도 많이 마시고 그 어려운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운영을 그 제자들이 무보수로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안 받고 와서 제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손님 오건 말건 항상 행사를 하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얼마나 친절하게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지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축구하는 다음에도 그렇게 조태를 기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친구는 그럴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잠깐 걸치고 다니면서 했던 그 테일이가 새삼스럽게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또 나를 문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나한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영향을 끼친 참으로 좋은 시인이었다. 그런 시인들이 강주에는 참 많습니다. 조태리, 이성구, 또 김준태, 또 김만옥이라는 시인도 있었습니다. 최동일, 뭐 하여튼 양성우 이런 저랑 당대 같이 친구하면서 같이 많은 얘기도 하고 같은 논했던 그런 친구들. 그런 얘기들을 시인이란 잡지가 조태리 시인이 아니고 이건 시인이란 잡지를 월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주 내가 만났던 남도 시인들 얘기를 오늘 여러분 들렸던 조태리 얘기도 쓰고 뭐 이성부 얘기, 뭐 김만웅 얘기 이런 얘기 시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이기 전에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뭐 이제 뭐 남는 건 없겠지만 그 양평에 오셨으니까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이렇게 남지 않을 만한 얘기라도 그래도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저한테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시면 말씀. 홍미 선생님이 의대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이름도 시종이신데 또 시종을 주신 그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조태일 시인이 소주에 밥 말아 먹었다는 얘기가 늘 회자되는데 실제 그런 건지 좀. 김동희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이 제가 가니까 지금 이제 그 변호사협회 회장했던 그 아들이 있어요. 야옹 동생이고 갑자기 이름이 좀 나이가 드는 게 자꾸 그 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이름을 백시종으로 쓰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왜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다. 한자가 다 다른 뜻이 다르니까 음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건 상관없다 이러시더라고.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그것도 동일선 본명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은 세북종자고 저는 마루종자고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시자는 같고. 그래서 그 어른이 그런 이름을 주신 거는 아마 잘못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제가 이제 올해 82살입니다. 근데 지금 제 친구들은 다 글을 다 안 써요. 다 은퇴하고 이제 쓰려고 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쓰는데 저는 이제 청춘처럼 많이 씁니다. 이제부터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책을 장편수를 내고 있고, 그래도 늙은 사람이 썼다고 쓰면 아무래도 나사가 풀려서 책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그냥 사람들이 읽어보고 소설 잘 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 동희 선생님이 저한테 기대했던 거를 저도 뭔가를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좋은 작품 하나 남기고 하자. 계속 쓰다 보면 또 좋은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조태일 씨. 조태일 씨 그거는 제가요 조태일하고 같이 술 마실 때 소주는 많이 마셨어요. 근데 조태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진다는 그 사람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맥주는 아주 그냥 맥주는 큰 간하고 막 크게 영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주로 맥주를 마셨다 그래요. 근데 소주에 밥 말아 먹은 거는 나는 그 당시는 저와 같이 있을 때는 조태리가 경희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저랑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술을 밥 말아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참 담백했어요. 먹는 것도 담백하게 먹었고, 그렇게 저는 먹을 거 보면 식탐을 해가지고요. 막 내 거 확보해가지고 먹는데, 걔는 나한테 양보를 많이 하고, 너 먹어라. 저보다 체급도 더 크고, 저보다 2배 이상 먹어야 될 사람이, 제가 오히려 2배 먹었고, 걔 걸 제가 많이 뺏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담백했던 친구입니다. 조태일 씨의 부친이 혹시 영암 스님이 맞습니까? 조영암 스님, 조영암. 맞습니다. 조영암은 워낙 유명한 분인데 잘 안 밝혀졌어. 조정래 선생의 아버지는 이제 철기 스님이신데, 근데 조영암 스님의 아들이 조태일이니까 잘 안 밝혀졌어. 확인.
그 아버님도 훌륭하신 것 같고 어머님도 참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님은 좀 먼저 가시고 어머님이 늦게 가셨는데 어머님은 효자로 잘 어머님을 공양하는 게 조태일이. 조태일의 인간성이 되게 좋아요. 사람이 이성부라는 사람은 참 좋은 시 많이 썼어요. 시 많이 썼고 좀 길이 남을 그런 시를 썼는데도 이분은 이렇게 문학관이 아직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 작품으로 보면 조태일보다 더 능가하는. 근데 왜 문학가 안 해줘요? 문학관도 안 돼 있고 그분 문학비를 하나 세우려고 좀 제가 저도 좀 나서서 했습니다만 그분이 쓴 무등산이라는 시가 참 좋거든요. 무등산이라는 시를 많이 썼어요. 그 무등산에다 시를 하면 시비를 하나 세우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세웠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전남 도립으로 무등산이었는데 그게 또 국립으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뭐 여기서 허락을 몇 금 받아야 되니까 안 돼요. 근데 조태일은 조태일 문학관에 매년 조태일이 태어난 그 해에 조태일 축제를 해서 조태일 문학상도 있습니다. 상금도 이번에 올라가지고 3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행사를 하는데 구름처럼 사람이 옵니다. 전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를 다 제친 거죠. 조태일의 그 인간성,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시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한테 그럴 때 저 친구가 뭐 잘못 알고 있나 했을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깨우치게 했던 친구인데 정말 세상을 바꾸는 친구. 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는 선생님 하고 계신 문예바다 잡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을변 소설가 그 문학비 건립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게 정말 김철희 기자분 같은 분 만난 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만나 뵙게 됐지만 저렇게 마음이 선량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젊은 사람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딴 세상에서 오신 것 같아요. 김철희 선생님. 그리고 나 수필을 몇 편 읽었는데 수필이 너무 산문적이고 서정적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앞으로 소설 쓴다면은 참 좋은 소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했던 그런 소설을 쓸 그 역량을 충분히 갖춘 분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참 저한테는 좋은 거죠. 오늘의 우리를 이런 만남을 있게 한 것도 제 양반의 그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하는 문의 바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문의 바다는 문학만 아니고 미술, 영화, 음악 다 가름하는 바다처럼 수용하겠다고 해서 한 잡지인데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영화를 하는 데는 잘 연결이 잘 안 되고 미술하고 미술하고 문학만 주로 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년째 내고 있고요. 그래도 문예진흥원에서 원고료 지원 몇 번 받아서 저희가 좋은 잡지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잡지 내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원고료를 또 지불을 요즘은 다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소설, 시, 수필, 평론 다 수용하는데 신인상 제도도 있어서 신인상인데 저희가 1년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신인상 상금은 너무 적습니다. 30만 원이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제도로 열심히들 또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한 가지만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모시라는 게 있습니다. 문예바다에서는 공모시는 이름을 빼고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10편이든지 뭐 하여튼 수준대로 골라가지고 이름을
알아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전화번호만 있으니까 그래서 잡지 싣고 원고료를 20만 원 드려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시인들이 자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빼고 신작이 나오면 저희한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공모시에는 상당히 많은 시인들이 응모를 하고 있고 그 수준이 좋다. 아무래도 이제 한번 거쳐서 온 시니까 그래서 그 공모 시집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냈는데 시집도 많이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 쪽에서는 시단에서는 그런 대로 문에 바다라는 잡지를 조금은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 많은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좀 페이지가 많습니다. 400페이지가 다 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만 앞서고 뒤는 따라주지 않고 그러니 또 하나 정을병 문학비는 그 양반이 참 어렵게 저하고 참 가까이 지냈던 저 고향 남해 선배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가장 요즘 같으면 뭐 앞서 나가는 그런 작가였어요. 유이촌이라든지 또 뭐 개새끼들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써가지고 상당히 선풍처럼 베스트셀러도 쓰셨고 그런데 이분이 좀 그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나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내가 태어난 고향 앞에 돌 비석 하나 세워달라. 돌 하나 세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낳고 여기서 자랐다는 걸 꼭 하나 세워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해요. 나는 그 유언을 직접 못 들었을 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소설가협회 이사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소설가들하고 같이 모아서 문학비를 세우려고 그 남해 군에 가가지고 군청에서 이런 문학비를 세우려니까 거기다 하나 땅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세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을병 씨하고 고향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안 된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돈 걷어놓고 비는 다 만들어놨는데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그때는 지금 자살하신 박 시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박 시장을 찾아가서 위에 정을병이라는 사람이 서대문구에서 35년 살았는데 서대문에 문학비 하나 세워달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그 자리에서 전화하시더라고. 서대문 구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좀 미안하지만 이 비를 다 세워달라. 시장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그 구청장이 날 보내라고 그랬다. 바로 갔죠. 갔더니 그 국장들 이미 모아놨더라고. 안산공원에다가 여기서 자리를 주라고 구청장이 아주 지시를 하더라고. 그러길래 제가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박영준 선생님이라고 소설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 만우 박웅 선생인데 저한테 좀 고맙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분도 우리가 문학비를 세우려고 돈을 거두려고 했을 그 시간 상관이 있는데 그러길래 내가 구청장한테 아니 정을병만 아니고 박영준도 하나 세워주세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보신 분입니다. 그래요. 2개 세워라. 이래가지고 2개가 서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야 이제 연세대학에서도 제가 일을 해가지고 부총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연세대학 박영준 선생 문학비 건립위원회 그때서 바로 만들어서 3개월 후에 2개 세웠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박 시장이 자살했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 그 세울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하여튼 2개가 세워져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해에다가 막상 부는 서울에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누구는 남해가 했는데 그 남해에서 그 사람들이
남해에 있던 사람들 그 제사 우리도 그 정을병시 세우자. 그래서 서울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협창 시비 은학비 하는 걸 예산을 모금을 했는데 하여튼 한 150명이 참여를 했어요. 남해, 부산, 서울, 뭐 마산, 뭐 창원 이런 데서 많이 해가지고 한 200만 원 거쳤어요. 굉장히 많이 거친 겁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16년인데 그분 다 잊혀져 갈 텐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고 이거 참 좋은 분위기다 이래서 저희가 그 남해에서 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비가 아니고 그 흉상도 만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조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걸 하나 만들어자 그래가지고 그 제작비만 그게 한 싸게 해도 1,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 흉상까지 하니까 그래서 잘 설계를 해가지고 세우려고 했는데 남의 군수님도 뭐 다 해주고 우리가 모든 사람 다 했는데 그 마을 사람 정을병씨가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4월 3일날 세우러 갔는데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죽음을 걸고 불사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5월달로 연기를 해놨는데 그 동네에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그 남해 이분이 그 옛날에 그 역사적인 얘기를 잘못 써가지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 이제 남해가 옛날에는 그 왜구들이 임진왜란 이럴 때 맨 처음에 왜군들이 올 때 남해 섬부터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교두보를 삼아서 거기다가 군대를 다시 편성해가지고 육지를 쳐들어왔거든요. 그 남해가 교두보제예요. 올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해 군에서 왜군들이 출발했다 그러면 남해에 사는 사람들 다 피신을 육지로 다 나왔어요. 근데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왜군들이 와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그 검탈을 다 했다. 뭐 그건 사실이었겠죠. 그래서 남해 사람들이 털이 많다.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해 국민들이 이 6.25 상교에 있는 분들이 중심돼가지고 그럼 우리는 다 애놈 자손이냐? 그래가지고 뭐 정을병씨 화형식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는데 그 동네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정을병씨 어머님이 산소를 거기 썼어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지금 70년 전이에요. 근데 써놓고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그 가까운 데에 있었기 때문에 풀이 무서우니까 동네 사람도 돌아가면서 이제 보기 싫으니까 벌초를 했나 봐요. 이번엔 다음 달은 이번엔 누구 돌아가죠. 70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와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말도 안 전해주고 나쁘다. 그런 일. 그러니까 동네 사람 한이 맺히고. 나 이유가 있네.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거 했는데 그런데 뭔 소리 하나 들어야 돼. 근데 뭐 그 사람 비를 세워?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인간. 그런 상황으로. 작가가 그러면 돼. 그래서 그 마을 이장 여자분인데 제가 찾아가서 몇 번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마을 사람들 잔치도 한번 벌려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에이구, 역사를 많이 알았네. 오늘 뭐 마음을 세워서도 얘기 모양이 솟아나가는 마음을 세워도 야, 되는데 재밌네. 오늘 강의해 주신 그 백세웅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우게도 강의를 요래하고요. 오늘 지금 진행을 요래할게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 나라 주신 책 사인 받으실 분 받기 전에 먼저 기념 촬영 먼저 하고 사인 받고 식사는 두물길이라고 요 앞에 있죠. 여기에 11시 10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분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래 앉으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출발을 좀 번거롭겠지만은
12시에는 차에 탑승을 좀 해주세요. 왜? 서울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 하시고, 오늘, 그리고 오늘 한국문인협회 이사이면서 작년에 그 한국문협에서 시상하는 두 번째로 큰 상이 있어요. 조혜연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명지 선생이 어제부터 영월 군에서 단종 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까지 일정인데 오늘 선생님 특강하신다고 오늘 또 아, 그 도서관에 오시는 예, 거. 새벽같이 여기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이민희 선생 그 인사 말 듣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